여보, 당신 철수 씨 맞지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소매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55 연희는 하나뿐인 외동딸의 결혼식장에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 신부 어머니 왜 저러신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연희의 눈앞에는 18년 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던 남편 철수가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초라했던 옛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로 알려진 재벌 그룹의 한승우 대표. 오늘 이 결혼식의 가장 귀한 손님이 바로 그였습니다. 여보, 나야 연이라고. 우리 딸 미소 결혼식에 당신이 어떻게... 연희가 울부짖으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절 아십니까? 자신을 완전히 타인 보듯 밀어내는 남편의 손길. 연희는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남편 없는 자식이라 무시당할까봐 피눈물을 흘리며 키운 딸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재벌이 되어 나타나 아내인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뒤돌아서는 순간 연희의 눈에 포착된 그의 왼쪽 손목. 그곳엔 신혼 시절 연희가 다리미질하다 낸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죽었다던 남편은 왜 재벌이 되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아내와 딸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걸까요? 18년 전 베트남에서 벌어진 그날의 끔찍한 비밀과 한 여자의 한 맺힌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외동딸 미소가 드디어 면사포를 썼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손을 직접 잡고 들어갔을 텐데. 55의 연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 위로 얹어진 비녀가 조명빛을 받아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쪽빛 한복 치맛자락을 연신 매만지는 그녀의 손마디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지난 18년 시장 바닥에서 차가운 생선을 만지고 밤새 식당 불판을 닦으며 살아온 훈장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고단함을 감추려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지만 거울 속 여인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신랑 신부 부모가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이하며 우리 애들 잘 살겠습니다. 덕담을 주고받으련만 연희의 곁은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 철수가 차가운 사고 소식과 함께 한 줌의 유품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 연희의 세상에서 나란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딸의 모습에 연희는 참았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아빠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 오늘 같은 날 아빠 얘기는 왜 해? 나 눈물 나면 화장 지워진단 말이야. 미소는 애써 밝게 웃으며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 무시당할까봐 남들보다 2배, 3배 더 독하게 공부해서 번듯한 교사가 된 딸이 사실은 누구보다 아빠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자랐다는 것을요. 로비로 나오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희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사돈댁은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 가문이라 그런지 하객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수투를 입은 신사들과 보석으로 치장한 부인들 사이에서 연희는 문득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부, 어머니 되시나 봐. 혼자서 저렇게 큰 예식을 치르시다니 고생이 많으셨겠네. 남편이 베트남에서 사고로 갔다더니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등 뒤로 들려오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에 연희는 어깨를 더욱 꼿꼿이 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딸아이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시집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도 연희의 시선은 자꾸만 예식장 입구의 자동문을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한 대표님. 직접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소의 시아버지인 한 회장이 비서들도 물리친 채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선 한 남자. 은발이 섞인 중후한 머리칼, 세련된 그레이 수트,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중년 신사였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 동양의 백만장자라 불리는 한상그룹의 한승우 대표라고 했습니다. 한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연희의 손에 들려있던 박명록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걸음걸이만이 연희의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저 눈매,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집중할 때 아랫입술을 깨무는 저 버릇까지 연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자신과 미소를 꼭 껴안아주던 그 사람. 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어야 했던 내 남편, 박철수. 그는 분명히 철수였습니다. 나이를 먹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풍채가 좋아졌지만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서 신부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여보. 당신 철수 씨 맞지지? 연희의 떨리는 외침에 한승우 대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그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나 반가움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절 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남편의 목소리, 내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가 나를 처음 보는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 철수 씨잖아. 우리 딸 미소 결혼식이라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렇지? 연희가 그의 소매를 붙잡으려 하자 곁에 있던 비서들이 재빨리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한 회장이 당황하며 달려와 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이분은 베트남에서 오신 아주 귀한 손님이십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연희는 끌려나가면서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당혹스러운 듯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시 한 회장의 안내를 받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뒤돌아서는 순간 연희의 눈에 포착된 그의 왼쪽 손목 안쪽,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그곳에는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연희가 실수로 떨어뜨린 다리미를 맨손으로 막아내다 생긴 철수만의 영원한 낙인이었습니다. 저 흉터 분명히 내 남편이야. 그런데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지? 로비의 화려한 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의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18년 전 죽었다던 남편이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나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져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돈 한 회장의 당혹스러운 질책도 그녀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방금 마주한 그 눈빛, 그리고 남자의 손목에 새겨진 반달 모양의 흉터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부인,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소란이라니요. 한 회장이 혀를 차며 연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 정말 누구인가요? 한상 그룹 대표라니 그게 정말인가요? 아니, 방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서 자수성가한 건물 중의 건물, 한승우 대표입니다. 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대체 저분을 보고 왜 죽은 남편분 이름을 부르신 건지. 연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신분도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박철수라고, 내 딸 미소의 아버지라고요. 연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예식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소의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혼주석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한 걸음씩 내딛는 딸의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돌려 신부 측 귀빈석 맨 앞줄에 앉은 한승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평온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미소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남의 딸을 축복하는 평범한 하객처럼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저기 미소 손을 잡고 있어야지. 연희는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한 회장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대표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아까의 결례를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부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VIP 룸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VIP 룸의 문이 열리자
한승우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만으로도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생각에 잠길 때면 늘 하던 자세,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비스듬히 세운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표님, 신부 어머니께서 아까의 일로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한 회장의 말에 한승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낯선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자리를 비켜주자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아끼는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제가 사모님 남편분과 그렇게 많이 닮았습니까? 한승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희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습니다. 이거 대표님께 대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율무차예요. 저희 남편이 참 좋아하던 차인데 날이 추워지면 늘 이걸 찾았거든요. 한승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차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당신 맞잖아. 찻잔 돌려 잡는 그 버릇 18년 전에도 똑같았어. 율무차에 설탕 3스푼 넣는 거 좋아하는 것도. 한승우는 당황한 듯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년 전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해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고향이 어디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한승우라는 이름을 주셨고, 저는 그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입니다. 기억상실. 연희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고 정작 그는 아내와 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이 흉터는요? 연희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 한승우는 당황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사고 때 생긴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과거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연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름은 박철수예요. 성북동 산동네에서 미소랑 나랑 셋이서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웃던 내 남편이라고요. 베트남 가면 돈 많이 벌어와서 미소 피아노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한승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오는 듯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저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박철수라는 사람은 이미 18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차가운 거절. 연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지만 그 안에 박철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이름도 영혼도 다른 낯선 백만장자일 뿐이었습니다. 한승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VIP 룸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희는 남편이 마셨던 찻잔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은 연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을 몰라보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동시에 그가 보여준 무의식적인 버릇들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는 박철수다. 내 남편이 틀림없다. 연희는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면 다시 심어주면 될 일이고 잊었다면 다시 보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희는 한 회장을 통해 겨우 한승우 대표의 숙소를 알아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외출하려던 한승우와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또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한승우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열쇠 뭉치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표님, 딱 3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을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도 아무 느낌이 없으시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한승우는 거절하려 입술을 뗐으나 연희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18년 전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였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뿜어내는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비서들을 물리고 연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 가파른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동네였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만 보아온 백만장자 한승우에게는 생경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었죠. 연희는 앞장서서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보도블록이 자주 패여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요. 당신 늘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곤 했죠. 구두 젖는 거 싫어했잖아요. 연희의 말에 한승우는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푹 팬 곳을 피해 오른쪽으로 굽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페인트가 다 벗겨진 녹슨 파란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미소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이 직접 대문 페인트를 칠했죠. 파란색이 시원해 보인다고 좋아하면서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낡은 평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승우는 홀린 듯 그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습니다. 아빠, 나 잡아봐.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평상 끝을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셋이 수박 잘라 먹으면서 별 구경했잖아요. 당신이 그랬죠? 돈 많이 벌어서 저 별처럼 반짝이는 집 사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고 베트남 간 거였잖아요. 연희는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8년 전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셋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철수는 지금의 한승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변호사 사위 얻어 시집간 미소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한승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쥔 그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웃음,
그가 두르고 있는 낡은 목도리. 모든 것이 낯선 듯 하면서도 심장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18년을 살았습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나에겐 이름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포뿐이었죠. 그런데 왜 이제야?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소음, 울먹이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사고 직전 동료에게 건네주었던 자신의 점퍼. 그래, 점퍼. 내 점퍼를 동료에게 줬어. 그 안에 내 여권이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사망 신고의 원인이 되었던 신분오인. 그 진실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 기억난 거예요? 나예요. 연이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승우는 연희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긴 하지만 아직 당신이 내 아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18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너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승우는 도망치듯 파란 대문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남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박철수가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북동 낡은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한승우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베트남의 그것보다 낯설고 날카롭게 그를 찔러왔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희가 건네주었던 18년 전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철수, 내가 정말 그 사람인가? 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천억 자산을 거느린 냉철한 사업가 한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투박한 손과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가진 노동자였습니다. 한승우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남은 반달 모양의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지독하게 따뜻했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의 시아버지이자 사업 파트너인 한 회장이었습니다. 한 대표, 몸은 좀 괜찮으신가? 사부인이 결례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 사람이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헛것을 본 모양이야. 대신 사과함세. 한 회장의 위로 섞인 말에 승우는 묘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헛것이라니. 방금 전 자신이 겪은 그 찌릿한 기시감과 머리를 쪼개는 듯한 통증이 정녕 헛것이란 말인가. 한 회장님, 혹시 제 사위가 신랑 측 신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승우의 물음에 한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 아들놈 준영이 말입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수제지요. 사부인이 홀로 시장에서 장사하며 키웠다는데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게 딱 그 녀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변호사 준영이.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승우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세상의 정의를 다루는 아들이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는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승우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베트남 귀국 일정을 정격 취소했습니다. 비서진은 당황했지만 승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준영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법원 건물을 나서는 훤칠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18년 전 사진 속 소년의 눈매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승우는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선 준영이 신호를 기다리며 무심코 왼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승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준영의 각도, 고개를 살짝 까딱이는 버릇이 승우가 호텔 거울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승우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피가 저 아이의 몸에 흐르고 있구나. 그때 준영이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니 누군가에게 전송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아내 미소나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연희에게 보내는 사진일 것입니다. 승우는 그 미소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철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평화로운 가족의 삶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18년 전 사망 처리된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 그것도 막대한 부를 가진 채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대혼란을 의미했습니다. 승우는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에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과 이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승우인가 아니면 저 아이의 아버지 박철수인가? 어두워지는 도심 속에서 승우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영의 뒷모습을 본 후로 박철수라는 이름은 망령처럼 그의 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박철수라면, 그리고 18년 전 사망 처리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바로 자신의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물론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승우는 한상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준영의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자문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거물급 인사의 방문 소식에 대형 로펌이 발칵 뒤집혔고 담당 변호사로 촉망받는 신예인 준영이 배정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 무거운 정적을 깨고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와 승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우 대표님. 담당 변호사 이준영입니다. 저희 로펌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아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승우는 탁자 아래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18년 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던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변호사님. 실은 아주 개인적이고 기묘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지인의 일인데 18년 전 해외에서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경우 그의 신분 회복과 그간 쌓아온 재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준영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흔치 않은 사례군요. 실종 선고나 사망 신고가 취소되려면 생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 가족 관계는 물론 그간 형성된 재산권과 상속 문제까지 아주 복잡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그간 다른 신분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기존 신분과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영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승우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경우 겪게 될 법적 지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문득 준영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너는 그를 환영하겠니? 아니면 내 삶을 뒤흔든 침입자로 여기겠니? 대화가 깊어지던 중 준영의 책상 위 사진 액자가 승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와 준영이 화하게 웃고 있는 최근 사진 옆에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승우가 18년 전 공항에서 찍었던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소중한 것 같군요. 승우의 말에 준영의 표정이 일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제 아버지십니다. 18년 전 베트남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얼굴도 가물가물하지만 이 사진을 보며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 결혼식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준영의 목소리에 어린 짙은 그리움이 승우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준영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대표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준영이 걱정스럽게 묻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한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본사로 오시라고 합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승우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준영과 헤어져 복도를 걷던 승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다시 서류에 집중하는 아들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승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법인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순간 승우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퇴근길을 마중 온 연희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연희의 얼굴이 승우를 발견하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부자와 아내 세 사람의 운명이 18년의 세월을 돌아한 건물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승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철수가 자신의 과거를 더듬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인 한 회장이었습니다. 성진건설의 수장으로서 한 회장은 베트남의 거대 자본인 한상그룹의 투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한국의 박철수로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 18년 전 사망 신고된 자의 법적 복잡함은 물론
한상그룹의 소유권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회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한 대표, 자네 요새 제정신이 아니야. 그 시장통 여편네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사업을 망칠 셈인가? 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철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18년 전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이 아니라 연희와 준영을 지키겠다는 가장으로서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철수는 한 회장의 위협을 뒤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년 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자신과 점퍼를 바꿔 입었던 동료의 유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고 직후 현지 경찰에게 철수의 소지품을 건네받아 그를 사망자로 확정짓게 한 인물이 다름 아닌 당시 현장 소장이었으며 그 소장이 현재 한 회장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철수가 진실에 다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철수가 기억상실을 이용해 부당하게 신분을 위조하고 베트남 자본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성공한 백만장자에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철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게 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준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사업가이자 로펌의 VIP 고객이던 한 대표가 이런 파렴치한 혐의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준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준영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 사건을 직접 맡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 한 대표님 사건. 제가 변론하기로 했어요. 왠지 그분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준영의 말에 연희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연희는 차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준영아, 제발. 그분을 꼭 구해야 한다. 내가 꼭 그래야 해. 준영은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베트남 사고 기록, 신원 미상자로 발견된 경위, 그리고 한상그룹의 형성 과정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준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대표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송금했던 수많은 기부금의 목적지가 다름 아닌 준영 자신이 장학금을 받았던 복지재단이었다는 사실을요. 준영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인 변호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개연성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승우를 찾아갔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승우는 수척해진 얼굴로 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때문에 곤혹스러우시겠군요. 대표님.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준영의 질문에 철수는 말없이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반달 모양의 선명한 화상 흉터. 준영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준영의 기억 속 아버지가 가졌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철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준영은 차가운 접견실 책상 위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18년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자신 앞에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변호인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둔 세상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 법정이라는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안은 유례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상그룹 한승우 대표 신분 위조 및 횡령 사건의 마지막 공판일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철수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 법복을 입고 선 청년, 준영의 등 뒤로는 어머니 연희가 두 손을 맞잡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사망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하지만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용자가 아닌 18년 전 행방불명된 실제 박철수 본인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18년 전 베트남에서 사망 처리된 인물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준영은 침착하게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18년 전 사고 당시 철수가 점퍼를 건네주었던 동료의 유가족으로부터 확보한 자필 진술서와 낡은 유품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피고인은 추위에 떨던 동료에게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었습니다. 그 점퍼 안주머니에는 피고인의 여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죠. 즉, 베트남 당국이 확인한 시신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있던 동료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이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회장의 지시로 사고 기록을 조작했던 당시 현장 소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한상그룹의 투자를 독점하기 위해 피고인이 박철수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신분 위조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기 그 모든 음모가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준영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법률가의 논리를 넘어 18년을 그리워한 아들의 절규로 변해 있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로 처리된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돌려주고 찢겨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정의 아닙니까? 피고인은 18년 전 죽은 박철수가 아니라 살아남아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저의 아버지입니다. 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피고인석의 철수도 방청석의 연희도 함께 오열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이 18년 전 실종된 박철수 본인임을 인정하며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 회복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것은 18년의 긴 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법복을 벗고 달려온 준영을 꽉 껴안았습니다. 준영아, 내 아들아, 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엄마랑 같이 우리 집으로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거센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세 사람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8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볕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무죄 판결과 함께 박철수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그는 이제 백만장자 한승우가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남자의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신분 복원 절차가 완료되던 날, 철수는 가장 먼저 성북동 산동네의 낡은 파란 대문집을 찾았습니다. 연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18년 전 남편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차려주었던 그 밥상을 재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문 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한마디에 연희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18년 동안 환청처럼 들려오던 목소리가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낡은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희가 억척스럽게 지켜온 이 낡은 집의 벽지 한 장, 장판 문양 하나하나가 그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완전히 맞춰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영과 미소 부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미소는 한달음에 달려와 철수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지? 나 이제 아빠 없는 애 아니지? 그래, 미소야. 우리 강아지.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철수는 장성한 딸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 준영은 묵묵히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법정에서 구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철수는 밥 위에 올려진 콩을 젓가락으로 골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콩 싫어하는 건 백만장자가 돼서도 안 변했더라. 그게 내 몸속에 박힌 박철수의 증거였나 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이 평범한 식사 시간이 철수에게는 수천억 원의 자산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연희의 손을 잡고 남산 산책로를 올랐습니다. 18년 전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걸었던 길입니다. 철수는 연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꼭 넣었습니다. 연희야, 18년 동안 나 기다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시장 바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손목의 흉터 하나로 나를 알아봐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한승우라는 껍데기로 살다 죽었을 거야. 여보,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헤어지지 말고 꼭 붙어 살아요. 철수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8년 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성공하면 꼭 사주겠다던 그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백만장자 한승우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 박철수로 당신만 행복하게 해줄게. 철수는 연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 위로 저무는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18년의 겨울은 가혹하고 길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철수와 연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준영과 미소의 아이들, 즉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30년, 40년의 봄날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닥친 그 어떤 겨울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